성격이 급한 사람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는다지만 이 고을의 박씨 부인에 비하면 그 정도는 양반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태어날 때부터 나올 시간도 아까워 걸어 나왔다는 소문이 돌만큼 불같은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평생 소원은 자신처럼 손발 빠른 며느리를 얻어 집안을 번개처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중매쟁이에게 신신당부를 했건만 하늘의 장난인지 박씨 부인 댁에 들어온 며느리 순이는 하필이면 강원도 두매산골, 그것도 전설의 느림보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본래 날부터 사단은 났습니다. 신부가 절을 올리는데 허리를 굽히는 데만 반나절, 펴는 데 반나절이라 하객들이 숨이 넘어가 헛기침을 해댈 지경이었으니까요. 박씨 부인은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꾹 참으며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마친 박씨 부인이 해가 중천에 떠서야 방문을 열어젖히니 그제야 며느리 순이는 이불을 개고 있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병아리를 다루듯 이불 귀퉁이를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 접는 꼴을 보고 있자니 복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애써 화를 누르며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목이 마르니 시원한 냉수 한 사발만 떠 오라고 말입니다. 순이는 둥근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대답은 하였으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눈을 부릅뜨니 순이는 그제야 방문턱에 놓인 고무신을 신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른발을 들어 신발 코에 맞추는데 마치 허공에 발을 띄워놓고 명상을 하는 듯했습니다. 발끝이 신발 안으로 들어가는 그 찰나의 시간이 억겁의 세월 같았습니다. 결국 박씨 부인은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습니다. 저 속도로 물을 떠왔다가는 목이 말라 죽은 뒤에야 장례식장에 향로 물을 올릴 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번개처럼 마당을 가로질러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순이가 우물까지 반도 못 간 시점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에서 바가지를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답답해라. 내가 마시고 만다. 박씨 부인은 순식간에 물을 길어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입가를 닦으며 뒤를 돌아보자 순이는 여전히 마당 한가운데 어정쩡하게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고요하기 짝이 없었지요. 점심나절이 되자 박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행주를 쥐어주었습니다. 밥상은 못 차려도 청소라도 시킬 요량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장독대를 가리키며 먼지가 뽀얗게 앉았으니 닦아놓으라고 호령했습니다. 한참 뒤 안방에서 내다보니 며느리는 장독대 앞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행주를 든 손은 허공에 멈춰 있고 시선은 그중 가장 큰 간장 항아리에 고정된 채 미동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다시금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들은 콩밭을 메고 올 시간에 항아리 하나도 못 닦고 저러고 있으니 집안에 망조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싶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방문을 박차고 나가 소리쳤습니다. 야, 이 군뱅아! 거기서 고사 지내냐? 비켜라! 박씨 부인의 고함에도 순이는 놀라는 기색 없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술이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열리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성격 급한 박씨 부인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엉덩이로 툭 밀어내고 직접 행주를 들었습니다. 이걸 닦는 게 뭐 그리 어렵냐며 보란 듯이 억센 손놀림으로 큰 항아리의 뚜껑을 잡고 벅벅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항아리 몸통을 훑어내리려는 찰나 밀려난 순이가 다급하게 손을 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거 건드리면 박씨 부인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닳기라도 하느냐며 오히려 더 힘을 주어 항아리 어깨 부분을 행주로 훔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쩍! 마른 하늘에 날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멀쩡해 보이던 아름들이 간장 항아리가 거짓말처럼 반으로 쪼개져 버렸습니다. 수아! 야! 항아리 속에 가득 차있던 시커먼 씨, 간장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와 박씨 부인의 치마와 버선을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3년 묵은 씨 간장이 마당 흙바닥으로 스며들며 짠내를 진동시켰습니다. 박씨 부인은 넋이 나간 채 쪼개진 항아리 조각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천하장사도 아닌 자신이 행주질 한 번에 돌 항아리를 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순이의 뒷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쏟아진 간장을 보며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아까 하던 말을 마저 끝맺었습니다. 깨지는데요. 박씨 부인은 간장 범벅이 된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표정 변화 하나 없이 깨진 항아리 단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명 겉보기엔 멀쩡한 항아리였습니다. 실금 하나 없던 그 단단한 똑이 깨질 것을 이 느림보 며느리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말인가? 사실 순이의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항아리 표면에 나 있는 미세한 거미줄 같은 실금이, 그리고 그 틈으로 배어나오는 미세한 습기가 말입니다. 그녀가 한참을 서 있었던 것은 멍을 때린 것이 아니라 그 금의 깊이와 방향을 가늠하며 건드리면 터질까 안 터질까를 계산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격 급한 시어머니는 그 깊은 속뜻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재수가 없어서 혹은 말이 느려서 시간을 놓친 탓이라 생각했지요. 박씨 부인은 울상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씨 간장. 너는 왜 사람 말을 말리려면 빨리 말리지? 다 깨지고 나서 말을 하느냐? 박씨 부인의 타박에도 순이는 그저 눈만 끔벅일 뿐이었습니다. 속으로 어머님이 너무 급해서 탓이유 라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까지는 또 한나절이 걸릴 테니 그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번개 시어머니와 거북이 며느리의 기막힌 동거, 그 서막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 깨진 저 장독대가 앞으로 이 집안에 닥쳐올 수많은 재앙과 그것을 막아낼 며느리의 기이한 능력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깨진 장독대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닷새마다 돌아오는 장날이 밝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이참에 며느리에게 세상 구경도 시키고 빠릿빠릿하게 장 보는 법도 가르칠 요량으로 순이를 데리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물론 데리고 간다기보다는 끌고 간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앞만 보고 축지법 쓰듯 내달렸고 순이는 뒤에서 거북이 마냥 느릿느릿 따라가니 둘 사이의 거리는 심리밖까지 벌어졌다 좁혀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장터 입구에 들어서자 시끌벅적한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물 만난 고기처럼 좌판 사이를 누비며 물건을 흥정하기 바빴습니다. 이무싱싱한가? 깎아주게. 고등어눈이 왜 이래? 더 얹어주게. 그녀의 손과 입은 쉴 새 없이 움직였고 순이는 그 뒤에서 진보다리를 들고 먼 산 바라보듯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순이의 발걸음이 관아 게시판 앞에서 뚝 멈췄습니다. 박씨 부인이 저만치 앞서가다 며느리가 안 오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이는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험상궂은 사내의 얼굴이 그려진 용모파기 현상 숲에서였습니다. 박씨 부인이 달려와 순이의 등짝을 쳤습니다. 아니, 저것도 아니고 며느리가 외간 남자 그림은 왜 그리 뚫어져라 보느냐? 얼른 안 오고! 박씨 부인의 호통에도 순이는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천천히 그림 속 사내의 눈매에서 코로, 코에서 입으로, 그리고 특징적인 점 하나에 머물렀습니다. 남들이라면 쓱 보고 지나칠 그림을 순이는 마치 마음속에 도장을 찍듯 아주 깊고 느리게 새겨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가 입을 열어 저 사람은 하고 말하려는데 박씨 부인이 며느리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저 사람은 도둑놈이고 우리는 콩 사러 가야 한다. 콩값이 금값이라는데 늦게 가면 다 팔린다. 순이는 할 수 없이 질질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그 숲에서를 끝까지 눈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훗날 집안을 구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 박씨 부인만 모르고 있었습니다. 곡물전 골목에 들어서자 유난히 목소리 큰 장사꾼 하나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습니다. 자, 오세요, 오세요. 강원도 산골에서 갓 가져온 최상품 메주콩이 왔습니다. 오늘만 반값. 반값입니다. 반값이라는 말에 박씨 부인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들어가 보니 과연 자루에 담긴 콩들이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알이 굵은 것이 최상품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콩을 한 줌 쥐어보며 감탄했습니다. 물건 한번 실하네. 근데 왜 이리 싸게 파는가? 장사꾼이 능글맞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눈물을 머금고 파는 겁니다. 마님 같은 귀부인이 가져가시면 저야 영광이지요. 딱 2자루 남았습니다. 박씨 부인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저 좋은 콩을 남에게 뺏길까봐 지갑을 열려는 찰나 뒤에 있던 순이가 슬그머니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순이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장사꾼과 콩자루를 번갈아 보며 아주 느리게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님, 저 콩은...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콩이 뭐? 이렇게 좋은데? 순이는 다시 한번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코에는 콩의 고소한 냄새 밑에 깔린 아주 미세하고 귀귀한 곰팡이 냄새가 잡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사꾼의 눈이 자꾸만 자루 밑바닥을 힐끔거리는 폼새가 영 수상했습니다. 순이는 다시 시어머니의 소매를 잡고 말했습니다. 싸지 마세요. 냄새가... 하지만 성격 급한 박씨 부인은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냄새가 좋기만 하구먼. 너는 왜 사사건건 초를 치느냐? 이복의 주인장, 여기 2자루 다 주게. 잔말 말고 얼른.
박씨 부인은 순이의 손을 쳐내고 엽전꾸러미를 장사꾼에게 안겼습니다. 장사꾼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콩자루 입구를 단단히 묶어 순이의 지게에 올려주었습니다. 순이는 무언가 더 말하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이미 거래는 끝난 뒤였습니다. 순이가 콩자루를 지게에 지는데 그 무거운 자루 2개를 마치 송뭉치처럼 가볍게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 광경을 보고도 성격이 급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보통 장정도 둘이 들어야 할 무게를 며느리가 혼자 들어 올린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씨 부인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 장사는 대박이다. 대박이야. 이 좋은 콩으로 매주를 수면 장맛이 기가 막히겠지. 박씨 부인은 마당에 멍석을 깔고 순이에게 콩자루를 부으라고 시켰습니다. 자, 쏟아보거라. 황금 같은 콩이 쏟아질 게다. 순이는 콩자루를 들어 올렸습니다. 묶었던 끈을 풀고 자루를 뒤집자 후두둑 소리와 함께 내용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노란 콩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우르르 쾅. 자루 중간부터는 콩 대신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쭉 정이들과 무게를 맞추기 위해 넣은 주먹만한 돌멩이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멍거석 위는 순식간에 썩은 콩과 돌무더기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약한 썩은 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뭐야? 내 콩, 내 돈. 장사꾼 놈이 윗부분에만 좋은 콩을 깔고 밑에는 쓰레기를 채워 넣은 속임수를 쓴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돌멩이를 집어들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장 장터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 사기꾼은 이미 보따리 싸서 도망친 뒤일 게 뻔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멍석 위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아이고, 분해라. 내가 귀신에 홀렸지. 그놈의 말발에 속아서 생돈을 날렸구나. 그때 마루 끝에 앉아있던 순이가 아까 장터에서 못다한 말을 마저 이었습니다. 그녀는 썩은 콩 무더기를 바라보며 덤덤하게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구린내가 나는데요. 구린내가 나는데요. 박씨 부인은 울다 말고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쳐다보았습니다. 2번 연속으로 며느리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낭패를 본 셈이었습니다. 깨진 장독대, 그리고 썩은 콩. 박씨 부인은 문득 장터에서 며느리가 자신의 옷자락을 잡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말을 끝까지 들었더라면 너는 냄새를 맡았더냐? 순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행동은 굼벵이 같아도 보고 듣고 냄새 맡는 재주 하나는 귀신같이 빠르고 정확하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 박씨 부인은 속이 쓰려 며느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내가 말을 말자. 썩은 거나 치워라. 순이는 군말 없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쓱, 싹, 쓱, 싹. 그녀의 빗자루질 소리는 느리기 그지없었습니다. 콩사기 사건은 그렇게 박씨 부인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끝이 났지만 순이의 눈은 이미 다음 사건, 그리고 그 너머의 도살인 더 큰 그림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썩은 콩 사건으로 박씨 부인 가슴에 대못이 박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집안에 또다시 먹구름이 들이었으니 바로 사빌의 독자인 아들 이선비가 이번 과거 시험에서도 낙방하고 만 것입니다. 이선비가 축 늘어진 어깨로 대문을 들어서자 박씨 부인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불공부를 10년을 했는데 어찌 이리 관운이 없단 말이냐. 조상 몇 자리가 잘못된 건지 며느리가 센 건지 알 수가 없구나. 박씨 부인이 마루에 걸터 앉아 신세 한탄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요란한 방울 소리와 함께 징 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곤 물러거라. 흉한 기운이 담장을 넘는구나. 이 집에 마가 끼었어, 마가. 박씨 부인이 귀가 번쩍 뜨여나가 보니 화려한 오방색 옷을 입은 무당 하나가 작두를 탈 듯 펄쩍펄쩍 뛰며 대문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잡상인 취급을 했겠지만 아들이 낙방한 직후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박씨 부인은 그 소리가 예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가 무당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보살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마가 끼다니요? 무당은 박씨 부인을 쏘아보더니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내게 귀한 아드님 앞길이 꽉 막혔소. 집마당에 누군가 저주를 심어놨는데 관운이 트일 리가 있나? 박씨 부인은 사색이 되어 무당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무당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부채를 펴고 방울을 흔들며 구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쌀을 뿌리고 칼을 휘두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자 박씨 부인과 이선비는 벌벌 떨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시각 며느리 순이는 마루 구석 기둥에 기대어 앉아 꾸벅 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둥근 눈은 가늘게 뜨인 채 미친 듯이 날뛰는 무당의 손끝과 발끝을 아주 느릿하게 그러나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춤을 추던 무당이 갑자기 눈을 까디집으며 마당 한 구석 장독대 옆 화단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다. 저 땅 밑에 아들의 앞길을 막는 흉물이 묻혀 있다. 당장 파내라. 박씨 부인은 기겁을 하며 머슴을 시켜 땅을 파괴했습니다. 머슴이 삽질을 몇 번 하자 흙 속에서 웬시 검은 항아리 하나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항아리 겉면에는 붉은 글씨로 흉측한 부적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뚜껑을 여니 썩은 내와 함께 동물 뼈다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악? 이게 뭐란 말이냐? 어떤 놈이 우리 집에 이런 걸 묻었어? 무당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짐짓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흉물을 없애고 아드님이 급제하려면 비방을 써야 합니다. 제게 특별한 부적이 있는데 딱 100냥만 내시면 애군을 싹 걷어드리리다. 100냥.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린 박씨 부인에게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박씨 부인은 안방으로 뛰어가 돈주머니를 챙겨 나오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00냥이 아니라 1000냥이라도 내겠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박씨 부인이 돈주머니를 들고 무당에게 다가가려던 찰나 마루 구석에 있던 순이가 스르르 일어나더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이 어찌나 느린지 바람조차 비켜갈 정도였습니다.
순이는 무당 앞을 막아서는 대신 머슴이 파는 그 흉측한 항아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쪼그리고 앉아 항아리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무당이 당황하여 소리쳤습니다. 에잉, 부정 탄다. 저리 비껴라. 하지만 순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항아리 표면을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돈주머니를 들고 서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의 입술이 달팽이처럼 느리게 열렸습니다. 어머님, 돈 주지 마세요. 박씨 부인은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지금 1분 1초가 급한 판국에 며느리가 또 딴지를 거니 말입니다. 얘가 또 왜 이러냐? 저주 물건이 나왔지 않느냐? 빨리 굿해야 해. 박씨 부인이 며느리를 밀치려 하자 순이는 손가락으로 항아리 바닥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 항아리 어제 엿장수한테 엿하고 바꿔 먹던 건데요. 박씨 부인과 이선비 그리고 무당의 시선이 동시에 항아리로 쏠렸습니다. 순이의 말대로 항아리 밑바닥에는 끈적한 연몰이 말라붙은 자국이 선명했고 희미하게 왕여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부적을 붙여 위장했지만 엿장수가 쓰던 헌 항아리가 분명했습니다. 무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항아리가 묻혀있던 구덩이의 흙을 한 줌 쥐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흙만 축축하네요. 부인이 다가가 흙을 만져보았습니다. 며칠째 가뭄이라 마당 흙은 바싹 말라 있었는데 유독 항아리가 나온 구덩이의 흙만 물기를 머금고 축축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최근에,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에 땅을 파고 묻은 뒤 다시 덮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순이가 무당을 쳐다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느릿하게 뱉었습니다. 방금 묻은 것처럼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무당이 이 집에 들어오기 전 미리 몰래 들어와 엿 항아리에 뼈다귀를 넣어 묻어놓고는 굿을 하는 척하며 타내는 자작극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공포는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마당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들고 무당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기꾼, 감히 내 아들 앞길을 가지고 장난을 쳐? 내 오늘이 제삿날인 줄 알아라. 아이고, 사람 살려. 무당은 작두를 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신발도 못 신고 도망을 쳤습니다. 박씨 부인은 대문 밖까지 쫓아가 소금을 한 바가지 뿌리고 나서야 씩씩거리며 돌아왔습니다. 마당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이선비는 안도감에 주저앉았고 박씨 부인은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깨진 장독대, 썩은 콩, 그리고 이번 가짜 무당 사건까지. 이 느려 터진 며느리가 벌써 3번이나 집안의 손재수를 막아낸 셈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헛기침을 하며 순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눈썰미가 제법이구나. 이번엔 내 덕에 살았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칭찬에도 그저 덤덤하게 눈을 깜빡일 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연냄새가 나서. 순이는 다시 마루 구석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군뱅이인 줄 알았더니 구렁이인지
아니면 진짜 도사인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활약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항아리 사건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사기극에 비하면 그저 아이들 장난 같은 수준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도성에서 내려왔다는 점잖은 직원 하나가 박씨 부인 댁 대문을 두드리면서 진짜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가짜 무당 소동이 있고 나서 한동안 박씨 부인 댁은 잠잠한 듯했습니다. 며느리 순이의 신기한 능력 덕분에 사기꾼을 쫓아냈으니 이제 아들의 관운이 트일 거라 믿었지요. 하나 계절이 바뀌도록 이 선비의 글공부는 제자리 걸음이었고 집안에는 원인 모를 우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멀쩡하던 송아지가 시름시름 알치를 않나 우물물이 갑자기 탁해지질 않나 박씨 부인의 속은 다시금 까맣게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해질녘 갓을 쓰고 비단 도포를 차려입은 점잖은 노신사 한 명이 하인 하나를 대동하고 박씨 부인 댁 대문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나침반을 들고 이리저리 방향을 보더니 박씨 부인 댁 담벼락을 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아깝도다. 천하의 명당에 흉살이 박혀 있으니 용이 여의주를 잃고 지렁이가 되었구나. 마당에서 마늘을 까던 박씨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차림새를 보아하니 예사노인이 아닌 듯 싶어 박씨 부인은 얼른 대문 밖으로 나가 정중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 지나가시던 과객이신 듯한데 방금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노인은 수염을 쓸어내리며 자신을 도성에서 내려온 직관 윤영감이라 소개했습니다. 그는 왕실의 밑자리까지 봐주던 유명한 풍수사인데 잠시 유람을 하던 차에 이 집터의 기운이 심상치 않아 발길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사기꾼의 화려한 배경 설정이었지만 답답한 박씨 부인에게는 구세주처럼 보였습니다. 윤 영감은 집안을 한 바퀴 휘둘러 보고는 대청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인, 댁의 아드님이 과거에 자꾸 낙방하지 않소? 그리고 최근 들어 집안에 자꾸만 재물이 새나가지 않소? 박씨 부인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쪽집게도 이런 쪽집게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찌 그리 잘 아십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윤 영감은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집터는 좋으나 조상의 몇 자리가 달이 났소. 지금 조상님이 차가운 물 속에서 떨고 계시니 자손이 잘 될 리가 있겠소. 당장 묘를 이장하지 않으면 대가 끊길 위기요. 대가 끊긴다는 말에 박씨 부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쌍대득자인 아들이 잘못된다니 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당장이라도 묘를 옮기겠다며 윤 영감에게 명당 자리를 봐달라고 매달렸습니다. 윤 영감은 못 이기는 척하며 뒷산 지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의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마침 내가 봐둔 자리가 하나 있어. 황금 닭이 알을 품은 형상의 천하명당인데 이곳으로 조상을 모시면 아드님이 당장 내년 과거에 장원 급제할 것이요. 박씨 부인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윤 영감은 그 땅이 자신의 소유라며 땅값과 이장 비용으로 집문서에 버금가는 거액을 요구했습니다. 닭심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집이라도 팔겠다는 심정으로 계약을 서둘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루 구석에서 지켜보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며느리 순이었습니다. 순이는 마늘을 까다 말고 멍하니 윤 영감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느릿하게 윤 영감의 이마에서 눈에서 코 옆에 작은 점으로 옮겨갔습니다. 순이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아주 천천히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 장터 게시판에서 봤던 그 험상궂은 그림. 갓을 쓰고 수염을 길러 점잖게 꾸몄지만 눈매와 코 옆의 점은 그림 속 그놈과 판박이었습니다. 순이가 입을 열어 어머님 하고 부르려 했으나 박씨 부인은 이미 윤 영감의 언변에 홀려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튿날 박씨 부인은 윤 영감의 안내를 받아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윤 영감이 지목한 명당 자리는 겉보기에는 양지 바르고 풀도 무성한 것이 꽤 좋아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연 대감님 말씀대로 명당이로군요. 여기서 내려다보니 마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윤 영감은 거들먹거리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암묘. 이곳에 묘를 쓰면 자손만대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파묘를 하고 이장을 하시지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맨 뒤에서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올라온 순이가 숨을 고르며 그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이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미간을 아주 미세하게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성한 풀숲 사이로 피어오르는 습한 안개, 그리고 땅 위를 기어다니는 습기 찬 지렁이 떼들. 결정적으로 바람에 실려오는 비릿한 물 냄새가 순이의 예민한 코를 자극했습니다. 이곳은 명당이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이 고여 썩는 흉지 중의 흉지였습니다. 윤 영감은 이 쓸모없는 땅을 명당으로 속여 비싸게 팔아먹으려는 수작이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시어머니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힘주어 잡았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박씨 부인이 휙 돌아보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왜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느냐? 이번엔 진짜 대감님이 봐주신 명당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윤 영감을 한번 쓱 쳐다보고는 다시 땅을 가리키며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누울 자리가 아닌데요. 윤 영감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짐짓 호통을 치며 순이의 말을 막았습니다. 무식한 아낙네가 감히 풍수를 논하다니. 이곳은 용의 기운이 서린 곳이거늘 어디서 불길한 소리를 하느냐. 박씨 부인도 덩달아 화를 냈습니다. 지난번 무당 사건 때는 며느리 말이 맞았지만 이번에는 도성에서 온 대감님 말이라 더 신뢰가 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들의 장원 급제가 걸린 일이니 눈이 뒤집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이는 굴하지 않고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덧붙였습니다. 물 비린 내가 진동을 해요. 여기다 묘 쓰면 큰일 나요. 그 말에 윤 영감은 얼굴을 붉히며 박씨 부인에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부인, 며느리 단속을 어찌하는 게요? 저런 부정 타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을 거면 난 관두겠소. 아드님이 평생 낙방 거사로 살아도 난 모로. 윤 영감이 내려가려는 신용을 하자
박씨 부인은 기겁을 하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순이에게 매섭게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라. 네, 인연이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했구나. 당장 내려가거라. 내일날 받는 대로 이장을 할 테니 그리 알아라. 순이는 시어머니의 서슬퍼런 고함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윤 영감이 서 있는 발밑을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윤 영감이 자꾸만 불안한 듯 힐끔거리는 옆에 커다란 바위, 그리고 그 바위 주변의 흙 색깔이 유난히 짙다는 것을 순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윤 영감의 신발 가장자리에 붙은 작은 가시나무씨, 그리고 옷자락에 스친 붉은 진흙의 흔적까지 순이의 눈은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산을 내려왔습니다. 윤 영감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일 땅을 파기만 하면 자신의 계획대로 돈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그 느려 터진 며느리가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자라 같은 끈기와 매의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이는 산을 내려오면서도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현상 수배범의 얼굴과 물냄새 나는 땅, 그리고 수상한 바위가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와도 같이 잘못된 이장을 막지 못하면 박씨 부인 댁은 풍비박산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이는 남편 이선비가 잠든 틈을 타 아주 은밀하고도 느린 작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박씨 부인은 서둘러 인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윤 영감이 지목한 그 땅으로 조상묘를 옮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며느리 순이가 결사 반대하며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박씨 부인은 며느리를 밀쳐내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윤 영감은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서 작업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조심해서 파 내려가거라.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산신령이 노할 것이다. 인부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박씨 부인과 이선비는 옆에서 두 손을 모으고 제발 아무 탈 없이 이장이 끝나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한 시즌쯤 지났을까. 땅이 제법 깊게 파였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맑던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마른 번개가 번쩍하고 산을 갈랐습니다. 땅이 왜 이리 축축하지? 삽질하던 인부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분명 겉은 말라 있었는데 파면 팔수록 물기가 배어나오더니 급기야 흙탕물이 고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박씨 부인이 구덩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뜨겁니? 땅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이거 괜찮은 겁니까? 윤 영감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짐짓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부인도 참, 이건 용이 내뿜는 석이이니 아주 좋은 징조요. 걱정 말고 더 깊이 파시오. 박씨 부인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인부들을 재촉했습니다. 인부들이
다시 곡괭이를 들어 힘차게 내리찍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과광! 땅속에서 천둥치는 소리가 나더니 곡괭이가 박힌 자리에서 시커먼 흙탕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땅속에 거대한 물주머니가 있었는데 그걸 터뜨린 것만 같았습니다. 악취 나는 썩은 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인부들은 비명을 지르며 구덩이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구덩이는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며 시커먼 연못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병고야? 조상님 묻을 자리에 물벼락이라니. 명백한 흉지였음이네. 순이의 말대로 물비린내가 진동하는 수맥이 흐르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이 윤 영감을 쳐다보며 해명을 요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영감은 선수를 쳤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다짜고짜 순이에게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이거 보시오. 내가 뭐라 했소? 저 부정 타는 며느리가 재수 없는 소리를 해대니 산신령이 노한 것이요. 다 저 여자 탓이란 말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윤 영감은 자신의 사기가 들통날까봐 모든 책임을 순이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는 길길이 날뛰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이곳에 있는 한 재앙은 멈추지 않을 거요. 당장 저 여자를 눈앞에서 치우지 않으면 아드님은커녕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요. 공포에 질린 박씨 부인에게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흙탕물이 솟구치는 저주받은 땅과 그 옆에 멀뚱히 서 있는 며느리만 보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순이의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쳤습니다. 내년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아가리만 열면 초를 치더니 기어이 사단을 내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 썩 꺼져라. 박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순이를 집으로 끌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 마당 구석에 있는 어두컴컴한 광에 며느리를 가두고 자물쇠를 채워버렸습니다. 재앙이 물러갈 때까지 나올 생각도 하지 마라. 물 한 모금도 주지 마라. 순이는 억울하다고 소리칠 법도 했지만 순순히 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잘 됐다는 듯 광 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편안하게 드러누웠습니다. 광문이 닫히고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두컴컴한 광 안, 순이는 천장을 보고 누워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까 산에서 봤던 윤 영감의 당황한 눈빛, 그리고 수맥이 터졌을 때 그가 슬그머니 챙기던 보따리, 결정적으로 장터에서 봤던 숲의 전단 속의 점, 모든 퍼즐 조각이 순이의 머릿속에서 아주 느리지만 확실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는 윤 영감이 박씨 부인을 구워 삶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미 산신이 노했으니 보통 굿으로는 어림도 없소. 이 재앙을 막고 수맥을 잡으려면 도성에서 가져온 특별한 비방을 써야 하오. 박씨 부인은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이라면 얼마든지 내겠습니다. 윤 영감은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돈으로는 부족하오. 집문서와 땅문서를 재단에 바치고 정성을 보여야 산신이 노여움을 풀 것이오. 오늘 밤 당장제를 올려야 하니 문서를 가져오시오. 박씨 부인은 망설였지만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결국 장롱 깊숙이 숨겨둔 집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마당에서는 윤 영감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주문을 외우는 척하며 박씨 부인이 문서를 가져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광으로 누군가 살금살금 다가왔습니다. 남편 이선비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몰래 아내에게 주먹밥이라도 주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부인, 자오, 내가 주먹밥 좀 가져왔소. 문틈으로 이선비의 목소리가 들리자 누워있던 순이가 부스스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남편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오? 어디 아프오? 순이는 아주 천천히, 하지만 평소보다 힘주어 말했습니다. 나 배 안 고파요. 이 선비가 의아해하자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관하로 좀 다녀오세요. 이 선비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 밤중에 관하라니요? 관하? 갑자기 관하는 왜 말이요? 순이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루에서 윤 영감이 시어머니에게 문서를 재촉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순이의 눈빛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저 영감이라는 양반 잡으러 가야죠. 뭐? 윤 영감님을 잡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순이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장터 게시판에 그림 있잖아요. 코 옆에 점 있는 그 도둑놈. 이 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파니, 아내가 며칠 전 장터에서 뚫어져라 보던 그 그림. 설마 윤 영감이 그 수배범이란 말인가? 이 선비가 반신반의하자 순이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내 눈은 못 속여요. 다리 아프니까 천천히 다녀오세요. 늦으면 우리 집 문서 날아가요. 집 문서가 날아간다는 말에 이 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주먹밥을 내려놓고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며느리 순이의 지시를 받은 남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순이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제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장을 찍기 전에 관곤히 들이닥쳐야 했습니다. 물론 순이에게는 최후의 수단이 하나 더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광 문고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낡은 문고리는 순이의 힘으로 밀면 언제든 뜯겨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성격도 급하셔라. 조금만 참지. 밖에서는 윤 영감이 구판을 벌이며 박씨 부인을 재촉하는 징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느림보 며느리의 반격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박씨 부인 댁 마당은 요란한 징소리와 북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윤 영감은 하얀 소복을 입고 굿상 위를 오가며 신들린 듯 주문을 외워댔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그의 그림자를 기괴하게 늘어뜨렸습니다. 박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제사상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가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문서와 땅문서가 들려 있었고 덜덜 떨리는 손끝은 금방이라도 문서를 재단 위에 올려놓을 기세였습니다. 윤 영감이 징을 쾅 하고 치며 귀가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지금이다.
산신령의 노여움이 극에 달했다. 당장 문서를 바치지 않으면 아들의 명줄이 끊어질 것이다. 어서! 박씨 부인은 울며 불며 문서를 윤 영감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이대로 문서가 넘어간다면 박씨 부인 집안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판이었습니다. 윤 영감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리며 문서를 낚아채려 손을 뻗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오지끈! 킁! 마당 구석에서 무언가 박살나는 둔탁한 소리가 구판의 소음을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윤 영감과 박씨 부인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굳게 잠겨있던 광문짝이 통째로 뜯겨나가 바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낡은 경첩이 순이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며 떨어져 나간 것이었습니다. 부연 먼지 속에서 순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낮잠을 자다 막 일어난 사람처럼 느긋하게 하품을 하며 아주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구판을 벌이던 악사들도 윤 영감도 그 기이한 등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윤 영감이 당황하여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 나오는 것이냐? 내년 때문에 산신이 더 노하기 전에 당장 꺼지지 못할까? 하지만 순이는 윤 영감의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듯 거북이 같은 걸음으로 제사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하나,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문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멍하니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이는 시어머니 앞에 쭈그리고 앉더니 문서를 쥐고 있는 시어머니의 손등 위에 자신의 두툼한 손을 턱 하니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느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도장은 나중에 찍으세요. 박씨 부인은 넋이 나간 채 되물었습니다.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윤 영감은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칠세라 순이를 밀쳐내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썩 비키지 못해. 그러나 순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 영감을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리더니 그 순박한 눈으로 윤 영감의 흔들리는 동공을 뚫어져라 응시했습니다. 순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 신용을 하더니 뜬금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영감님 옷에서 숲냄새 나요. 와, 샤세요. 놀라가 암돈돈 레마이저다 자신의 옷자락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순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산의 섬 노자리 말고 딴 데 다녀오셨잖아요. 순이의 말은 느렸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윤 영감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까 낮에 사람들이 흙탕물 소동을 벌일 때 몰래 숲속으로 사라져 자신의 비밀 장소를 확인하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 본 것을 며느리가 이렇게 꿰뚫고 있다니 방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윤 영감의 신발에 묻은 붉은 진흙과 옷자락에 붙은 도깨비 바늘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이는 다시 시어머니를 보며 손가락으로 뒷산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저 양반이
명당이라고 한당 바로 옆에 큰 두꺼비 바위 있지요. 박씨 부인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밑자리 바로 위에 집채만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거기 밑에 봐보세요. 보물이 묻혀 있을지도 몰라요. 윤 영감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닥쳐라. 내년이 헛소리로 집안을 망치려 드는구나. 여봐라. 전연을 당장 멍석에 말아라. 하지만 순이는 윤 영감의 바락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거기다 훔친 물건 숨겨두려고 일부러 물 나오는 땅을 명당이라고 우긴 거잖아요. 정적. 구판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드는 듯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모든 것은 아들을 살리기 위한 구판이 아니라 도둑놈의 뒷주머니를 채워주는 사기극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박씨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윤 영감에게 물었습니다. 영감, 제 며느리 말이 사실입니까? 바위 밑에 무엇이 있습니까? 윤 영감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순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느려 터진 여자가 대체 언제 자신의 뒤를 밟았단 말인가? 윤 영감은 더 이상 연기가 통하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단도를 꺼내들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빌어먹을. 그래, 내가 그랬다. 다 죽여버리고 문서만 챙겨가면 그만이다. 윤 영감이 칼을 휘두르며 박씨 부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순이가 쭈그리고 앉아있던 자세로 아주 천천히 다리를 뻗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하품이 나올 정도로 느린 발길질이었지만 달려오던 윤 영감에게는 피할 수 없는 타이밍의 덫이었습니다. 퍽! 윤 영감은 순이의 발에 걸려 속절없이 나뒹굴었습니다. 제섬식이 쏟아지고 촛불이 꺼지며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엎어진 윤 영감을 내려다보며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거봐요. 제가 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지지게 하려 가던 거 있어 제요. 그 순간 대문 밖에서 수십 개의 횃불과 함께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남편 이선비가 관아의 포졸들을 이끌고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이놈, 썩 멈추지 못할까. 관아에서 나왔다. 우렁찬 함성과 함께 박씨 부인 댁 대문이 활짝 열리며 들이닥친 것은 이 선비와 수십 명의 관아 포졸들이었습니다. 굿상 위로 나뒹굴던 윤 영감이 허겁지겁 일어나 담을 넘으려 했으나 이미 포졸들이 물샐 틈 없이 집을 포위한 뒤였습니다. 윤 영감은 품에 숨겼던 단도를 휘두르며 최후의 발악을 했으나 훈련받은 포졸들의 육모방망이 질 한 번에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놔라! 놓으란 말이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윤 영감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으나 오라줄은 그의 몸을 단단히 옥죄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관복을 입은 고을 사또가 위험 있는 발걸음으로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횃불이 어둠을 밝히는 가운데 사또는 윤 영감의 얼굴을 비춰보고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전국을 돌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관아의 은괴까지 털어 달아난 희대의 대도가 바로 이놈이었구나. 사또의 호령에 박씨 부인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살려줄 구세주인 줄 알았던 사람이 나라에서 찾는 흉악범이었다니.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집문서는 고사하고 목숨까지 부지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순이가 그 시점에 광문을 부수고 나오지 않았다면 박씨 부인 댁은 풍비박산이 났을 터였습니다. 이선비가 사또 앞으로 나서며 읍소했습니다. 사또, 제 아내 순이가 지목한 곳이 있습니다. 뒷산 바위 밑을 확인해 주십시오.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이끌고 뒷산으로 향할 것을 명했습니다. 박씨 부인과 순이 그리고 죄인윤 영감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횃불이 길게 늘어선 행렬이 뒷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윤 영감이 명당이라 속였던 수맥터 바로 위쪽. 집채만 한 두꺼비 바위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순이는 말없이 포졸들에게 바위 아래쪽의 흙을 가리켰습니다. 포졸들이 곡괭이와 삽을 들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흙과 돌이 튀는 소리만이 적막한 산속을 울렸습니다. 잠시 후 둔탁한 금소금이 들려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무언가 묻혀 있습니다. 포졸들이 흙을 걷어내자 거적에 쌓인 묵직한 항아리들이 줄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횃불빛을 받아 번쩍이는 은괴와 각종 금붙이 그리고 폐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윤 영감이 그동안 전국을 돌며 사기치고 훔친 작물들이었습니다. 윤 영감은 훔친 물건들을 안전하게 숨기기 위해 일부러 물이 나오는 흉지를 골라 명당이라 속였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묘를 쓰려다가 물이 나오면 재수 없는 땅이라 여겨 다시는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을 노린 고도의 심리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치밀한 계획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느림보 며느리의 눈썰미에 의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사또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이자가 수염을 붙이고 변장을 하여 우리 관아의 포졸들도 못 알아보았거늘 부인은 어찌 단번에 알아보았소? 순이는 은괴 무더기를 보며 눈을 끔뻑이더니 아주 천천히 윤 영감의 얼굴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코 옆에 점이 똑같아서요. 순이가 말한 대로 윤 영감의 콧방울 옆에는 아주 작은 흑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염으로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 웬만큼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식별조차 불가능한 점이었습니다. 순이는 지난번 장터 게시판에서 그 점의 위치와 모양을 뇌리에 박제하듯 천천히 그리고 깊게 새겨두었던 것입니다. 남들이 쓱 보고 지나갈 때 그녀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보았기에 그 미세한 특징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훌륭한 며느리를 두셨소. 빠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로구나. 부인의 그 급한 성미가 보지 못한 것을 며느리의 느긋한 눈이 보았으니 이야말로 천생연분이 아니겠소. 박씨 부인은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를 구박하고 과시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쭈뼛거리며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고맙다. 네가 우리 집안을 살렸다. 내가 눈이 삐었지. 너 같은 복덩이를 몰라보고. 순이는 시어머니의 손을 맞잡으며 특유의 느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 밥 먹으러 가요. 긴박한 상황이 끝나자마자 밥 타령이라니. 주변에 있던 포졸들과 사또까지 모두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영감을 압송하고 윤영감에게 걸려있던 현상금과 되찾은 음그의 일부를 포상으로 내렸습니다. 박씨 부인 댁은 사기를 당해 망할 뻔했다가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박씨 부인 댁 풍경은 예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여전히 타고난 성격이 급해마당을 종종 걸음으로 뛰어다녔고 순이는 여전히 밥 한 숟가락 뜨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더 이상 며느리를 닥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일하다 말고 멍하니 허공을 보고 있으면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저 느림보 며느리의 눈에 또 무엇이 보일지, 이번에는 또 어떤 해안으로 집안을 도울지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 오후, 순이가 마루에 앉아 하늘을 멍하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박씨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얼른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가, 왜 그러느냐? 또 뭐가 보이느냐? 비가 올 징조냐? 순이는 대답 없이 한참을 뜸들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며느리의 입만 쳐다보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마침내 순이의 입술이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저기 구름이... 박씨 부인은 구름이라는 말에 조건 반사적으로 몸이 반응했습니다. 비구름이라 생각하고 빛의 속도로 빨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후다다, 후다다. 순식간에 빨래를 다 걷고 장독대 뚜껑까지 닫은 박씨 부인이 헉헉거리며 마루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자, 다 걷었다. 이제 비가 쏟아지는 게냐? 그제야 순이가 하던 말을 마저 이었습니다. 그녀는 맑게 갠 하늘의 하얀 뭉게구름을 가리키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참 목화솜 같네요. 박씨 부인은 맥이 풀려 마루에 벌러덩 드러누웠습니다. 하늘에는 비구름은커녕 눈부신 햇살 아래 잘 익은 목화솜처럼 보송보송한 구름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저 거북이한테 또 속았네. 속았어. 박씨 부인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쳤고 순이도 히 하며 느릿하게 웃었습니다. 성격 급한 시어머니와 천하태평 며느리. 속도는 달라도 더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박씨 부인처럼 바람같이 빠른 사람도 있고 순이처럼 거북이같이 느린 사람도 있습니다. 빠른 사람은 남보다 앞서가며 길을 열지만 때로는 발밑에 놓인 중요한 돌부리를 보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느린 사람은 뒤처지는 듯 보이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풍경을 보고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만약 세상 모든 사람이 빠르기만 하다면
우리는 멈추어서야 비로소 보이는 아름다움을 놓치고 말 것이요. 모두가 느리기만 하다면 세상은 답답하여 굴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장독대가 깨질 것을 미리 본 순이의 눈과 그 장독대를 채우기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박씨 부인의 부지런함이 합쳐져 집안을 일으켰듯 우리의 삶도 서로 다른 속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질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내 옆 사람이 조금 느리다고 혹은 너무 급하다고 타박하지 마십시오. 서로의 속도를 맞추어 걸을 때 우리는 더 멀리 그리고 더 행복하게 갈 수 있을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